다음은 수익률 부분입니다. 네. 수익률은 투자금 대비 수익이 충분할까를 판단하는 거고, 투자금 대비 수익이 충분한 것을 투자를 해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좀 굴릴 수가 있어요. 이거를 하는 이유는 이거가 안 나오면은 시간을 버리기 때문에 더 좋은 기회를 잡는 걸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대하는 결과는 여러분들 투자금 대비 충분한 수익, 연수익률 20%를 내시는 게 실질적으로 목표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투자를 해봤더니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웬만큼 월급에서 열심히 투자하면은 워렌 버핏을 거의 이기는 수익률을 내더라고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황금의 마법이라니까요. 저반시 원리가 마법이에요. 이게 자꾸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수익률이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투자를 결정을 할 때, 수익률 판단할 때 이게 20% 20% 수익률이 나올까? 감이 잘 안 올 거예요. 안 오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원칙을 따르면 나오더라 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일단 그건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그 결과가 나오느냐라고 하면 실제로 걔가 들여야 하는 가치 대비 적정한 수익금을 넣는 게 중요해요. 3억 오를 건데 4억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5천만 수익 볼 건데 거기다가 8천 넣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치 대비 적정한 투자금인지를 검토하는 거고, 과거의 수익성 검토를 통해서 사실 그걸 알 수 있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열반스급 기초반 들었으면 수익률 분석하는 거 아마 배웠을 건데, 그걸 통해서 얘가 이 사이클 한 사이클에 10억이 올랐는지 또는 5억이 올랐는지 이런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만큼 만약에 앞으로도 오른다면 투자금은 어느 정도 들여야 할지 이런 걸 판단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가치 대비 적정한 투자금인지, 그리고 과거의 수익성을 이렇게 검토할 수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본질적으로 투자를 할 때 적용되는 거는 사실 이거예요. 투자금을 막 줄여서 수익률을 높인다는 뜻보다는요. 그것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투자금 안에서 그중에서 제일 좋은 단지를 사면 수익률은 보장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이 돈을 살 수 있는 거 10개 중에서 그중에서 제일 괜찮은 거 하나를 뽑으면 수익률은 거의 보장이 돼요. 저평가되어 있다는 그 전제하에. 이거를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나오죠. 가치와 수요가 풍부한 단지를 사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렴한 구간에 매수한다요. 수익률은 얼마까지 오르는 걸 미리 점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렴한 가격에 사면 수익률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저평가를 확보하면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해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리고 무리하게 쪼개거나 적은 투자금에 집착하기보다 가진 돈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뒤에 사례로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수익률은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느냐라고 하면, 수익률이란 결국에는 얼마를 들어서 얼마를 벌었나가 수익률입니다. 그거를 100%로 환산한 게 수익률이고요. 계산하는 방법은 수익을 투자금으로 나눠서 백분율로 환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매매 4억짜리를 전세 3억 나서 1억으로 투자를 했고, 그래서 4억짜리를 샀는데 8억에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투자금은 1억, 수익은 4억. 그래서 곱하기 100 하면 얘가 1억 들여서 4억을 벌었다. 400% 수익률. 그리고 수익은 4억.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거는 지금 내가 투자하는 물건을 앞으로 얼마까지 올라서 얼마의 수익률을 나겠다라는 걸 미리 점치는 게 아니라, 과거 투자 수익률을 확인하면서 이 정도는 수익이 나는 단지구나를 확인하는 정도고, 복귀하면 결국엔 여기까지 다시 돌아온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려워요, 이 말? 안 어려워요? 예시를 들어서 자, 이 단지가 20년도에 2억 2천에 사서 25년도에 3억 5천이 됐어요. 그럼 이 단지는 5년 동안 얼마 올랐나요? 1억 3천 벌었죠. 그쵸? 자, 이 과거 수익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이 단지를 내가 지금 저점에 산다라는 가정이 있다면 얘가 이 정도 수익을 미래에 벌어줄 수 있는 단지구나, 5년에 1억 정도는 벌어줄 수 있는 단지구나를 가늠해보는 정도예요. 그렇게 해서 수익률 분석을 하는데, 첫 번째 집은 그래서 325% 수익률이 났어요. 두 번째 집은 450% 수익률이 났어요. 세 번째는 550% 수익률이 났죠. 네 번째는 830% 수익률이 났어요. 각각 5년으로 나누면 연 수익률이 첫 번째 집 65%, 네, 두 번째 집 2년 만에 450% 냈네요. 225%. 세 번째 집 183%, 네 번째 집 166%죠. 어때요? 워렌 버핏보다 낫죠? 네. 이게 다 제가 투자한 거예요. 근데 제가 투자할 때, 요거를 사면은 5년 후에 325% 수익률이 나서 연 65%가 되겠구나라고 계산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가치 있는 아파트를 저환, 그리고 원리, 네 가지를 맞춰서 투자를 하면 수 가운데 있는 수가 확보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수익률은 내가 얼마까지 오르는 것에 대해서 미리 점치기보다 저평가된 가격으로 가치 있는 것을 내 투자금 안에 최선으로, 요걸 하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원금 보장, 리스크 관리까지 해지가 되면 요게 나옵니다. 네. 이걸 뭐랄까, 여러분들한테 완벽하게 수식으로 미리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싶지만 아무리 고민해도 그런 방법은 없고, 과거를 점검해보고 투자 원칙에 맞춰서 투자를 한다.
라고 하면 수익률이 나온다. 이게 그냥 경험한 바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고 달려들지 말고 이 원칙에 맞게 하나씩 대입해서 꾸준히 투자하면 투자가 된다. 네, 그렇게 인식하고 저환 원리를 맞춘다. 네, 그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우리는 수익률과 수익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수익률이랑 수익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수익률이 중요해요? 수익이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돈이 적은 투자자는 돈을 불려야 되기 때문에 수익률을 어느 정도 확보는 해야 되고요. 최종적으로 근데 내가 부자가 되는 거는 수익률보다는 수익이 좋아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압구정 너무 극단적인 사례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 좀 화가 날 것 같기는 한데 그렇지 않으면은 약간 안우가 나올 것 같아서 네. 압구정동 한양 아파트는 16년도에 살 때도 이미 10억이 더 필요했어요. 14억에 5억.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살 걸 그랬죠. 근데 그때 10억이 없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지. 네. 14억에 5억 5천 전세 맞춰가지고 투자하면은 현재 60억 정도? 근데 와, 전세는 진짜 안 오르죠. 그러니까 여기는 팔기 전에는 돈이 안 되는 투자예요, 사실. 전세가 올려서 시스템 투자하는 건 사실 이런 단지에는 맞지는 않아요. 자산을 불리는 거라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수익률 540%의 수익이 10년간 46억 벌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부천에 있는 덕용마을 주공 4단지인데 얘는 매매가 2억 4천에 2억 3천으로 16년도에 살 수 있었고 현재는 4억 초반, 네, 초반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잘 샀으면은 1억 5천에서 1억 3천 정도 벌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네이버 시세 4억 4천 정도 나왔으니까 그걸로 기준으로 수익은 2억, 그리고 수익률은 2000%. 사실 수익률 2000%면은 진짜 워렌 버핏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 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투자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잘 안 보이는 건데 네,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부자 되는 거는 이건 맞죠. 근데 내가 이때 지금 10억이 없잖아요. 10억 없으면 1000만 원으로 이거 투자해야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수익이 중요하지만 그 수익으로 가는 전 단계에 규모가 작으면 수익률도 무시 못하니까 수익률까지 같이 해지할 수 있는 투자를 하시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소액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수익률도 함께 보는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돈이 있다라고 한다면 수익금을 중시하는 가치성장 투자, 돈이 좀 많이 들어가도 자산을 크게 불리는 투자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라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결국엔 이쪽으로 넘어갈 거다. 근데 수익률만 수익률, 그러니까 이거 1000%냐 2000%냐 이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저평가와 황금과 원금 보존과 리스크 관리가 되면 수익과 수익률은 따라온다. 그것을 가지고 본인이 갖고 있는 돈 안에서 투자할 수 있는 지역과 단지를 찾아가는 게 핵심이고요. 결국에는 너무 속상하게 압구정동 현대처럼 돈 한 방에 버는 건 돈이 많아야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 돈이 많으면 해결될 일이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돈이 없는 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돈이 있어도 한정되어 있잖아요.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근데 사실은 수익률, 수익 모두 돈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부분이죠. 얘는 고양시에 있는 강선마을 부단지 몰라도 돼요. 네, 근데 이제 서울 중심에서 바깥에 있어요. 그리고 얘는 마포구에 있는 염리 3로 몰라도 괜찮아요. 마포구 한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는 뜻이에요. 얘네들이 16년도에 두 개 다 가격 차이는 1억 정도 났지만 투자금 5천 정도로 둘 다 할 수 있었어요. 둘 다 할 수 있었고 그때 얘를 산 사람은 현재 10년 동안 2억 벌었고 얘를 산 사람은 6억 5천 벌었죠. 얘는 수익률 500%, 얘는 수익률도 훨씬 높죠. 같은 돈을 더 좋은 걸 사서 더 많이 벌었으니까. 얘는 1280%. 그때 저거 살 걸.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애매하다고 하는 나이가 이런 나이예요. 이거라고요, 지금. 복도식이라고 안 사는 게 바로 이런 거라고요. 네. 그렇죠?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아는 앞마당이 적으면은 이게 바로 달성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투자를 하면서 앞마당 계속 늘리면서 아는 지역을 점차 늘려가면서 염리상로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돈은 그냥 옆에서 거들 뿐이고요. 투자하면서 실력 쌓으면서 시야 넓히면서 앞마당 넓히면서 비교평가하면서 저도 처음에는 이런 거 제가 산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외곽에서 보이는 대로 돈 조금 드는 거 살려고 했어요. 그렇게 투자했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모아나간 거를 굴려서 앞단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익과 수익률은 결국에는 돈은 처음에만 중요하고요. 나중에는 실력의 영역이다. 네, 자본을 넘어서 실력의 영역으로 가는 거고 지금 한두 차로 다 끝나는 거 아니니까 너무 두려워하거나 최고가 아닐까봐 머뭇거리지 말고 하면서 앞단으로 점점 나가는 실력을 계속 키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결국 실력의 영역에 가면 염리상록까지 갈 거고 염리상록 넘어서 순회동까지 갈 거예요. 사실 제가 이거 순회를 케이스 갖고 올까 하다가 너무 극단적이라 그거는 순회는 지금 재건축이나 이런 이슈들도 많잖아요, 분당은. 그러다 보니까 걔네는 안 와닿을 것 같은데, 저 시기에 분당도 5천만 원 투자할 수 있었어요. 그쵸? 근데 그때 그걸 투자한 사람들은 사실 지금 투자 시장의 탑 티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기로 가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률 좋은 투자를 하려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게 더 싸지? 투자금 차이는 얼마나 나지? 둘 다 할 수 있으면 뭘 사지? 어떤 게 싸지? 투자금 차이는 뭐지? 둘 다 할 수 있으면 어떤 게 더 싸지? 어떤 게 더 좋지?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져가야 하는데 자, 첫 번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천 중동.
꿈마을 사만한진이라는 단지가 7호선 역세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단지고요. 그리고 양천구의 신정동에 신트리 1단지라는 단지가 있습니다. 네. 양천구에서는 제일 바깥쪽쯤에 있고 양천구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그러니까 목동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지는 아니에요. 네. 단지가 있어요. 두 개 다 15년도에 가격 3억 5천, 3억 2천 비슷했고 투자금 5천만 원으로 각각 살 수 있었어요. 두 개를 내가 보고 있다면 두 개를 보고 있는데 앞마당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싸지? 어떤 게 더 싼가요? 양천이 절대 가격도 한 2천 정도 얘가 더 싸죠. 양천이 더 싸요. 투자금 차이는 어떻지? 투자금 차이는 어떻죠? 똑같아요. 네. 둘 다 할 수 있다면 뭘 사야 되죠? 신트리 1단지. 네. 그때 왜 안 샀죠? 그때 사람들이 붙여졌다니까요. 가치 판단 못하니까. 왜? 사람들은 가격이 가치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란 말이에요. 붙던 산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게 실력이에요. 그때 동시에 가격을 같을 때 헷갈리지 않는 거. 헷갈리지 않으려면 집중해야 된다라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가치 판단에 집중해야 돼요. 가격, 지금 보여주는 가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네. 예전에 옥수동에 있는 옥수 리버젠이라는 단지 혹시 알아요?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그거랑 잠실에 있는 엘스랑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났어요. 한 2억 정도 차이 났었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잠실 엘스가 싼 것 같은데 제가 저렇게 비리비리 할 것 같지는 않은데 했을 때 사람들이 뭐랬냐면 왜 옥수동이 압구정동 가깝고 강남 키즈들이 오는 건데 옥수동이 잠실에 빠지지 않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 가격이 비슷하면 가치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가치에 집중하세요. 현재 어떻냐? 부천 꿈마을 사만 산 사람도 돈 벌었어요. 3억이나 벌었잖아요. 어디 가서 5천만 원으로 10년에 3억을 벌어요. 이거 괜찮다. 한데 내가 만약에 여기까지 앞마당에 있다면 양천 신트리 1단지를 제대로 보고 요 정도 수익을 더 벌어갈 수 있다. 그쵸? 어떤 게 더 싸지? 투자금 차이는 얼마나 나지? 둘 다 할 수 있으면 어떤 걸 살까? 가치에 집중한다. 뒤에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수지구입니다. 거의 이제 월보에서 앞마당을 좀 만들었다고 하면 수지구 안 가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관심이 많은 지역인데 수지구는 이쪽에 이렇게 빨간색 신분당선 라인이 있고 이쪽에 노란색 분당선 라인이 있는데 분당선 쪽 있는 생활권보다 신분당선 쪽 있는 생활권에 조금 더 사람들이 선호하고 교통입지나 환경입지가 조금 더 좋아요. 이쪽보다 여기 노란색 쪽보다 이 빨간색 쪽이 조금 더 좋은 입지라고 할 수 있죠. 자, 17년도에 풍덕천동의 현대아파트가 4억에 3억 3천으로 투자금 7천만 원. 그리고 죽전파크빌 아파트가 3억 5천에 3억에 투자금 5천만 원 들었어요. 그래요. 투자금이랑 가격 차이 인지되시죠? 자, 질문. 어떤 게 더 싸지? 어떤 게 더 싸죠? 죽전파크빌이 더 싸죠? 투자금 차이는 어떤 게 더 적게 들죠? 파크빌이 더 적게 들죠? 마지막. 둘 다 할 수 있다면 어떤 거 살까? 네. 둘 다 할 수 있다면 어떤 거 살까? 에서 답을 내릴 줄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매매가에만 꽂히거나 투자금에만 꽂히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들 물건 고를 때 보면은 저평가를, 더 저평가, 가장 저평가를 찾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가장 저평가된 단지부터 사는 게 아닙니다. 정고점 대비 하락률이 많을수록 좋은 단지라는 게 아니고 그게 정고점 대비 하락률이 많이 깎여 있을수록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저평가는 물건을 고를 때 기반인 거예요. 저평가는 기준이지만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저평가가 확보가 됐다면 가장 저평가를 찾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저평가가 된 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비싸지 않고 저평가가 된 것들 중에서 내 투자금에 둘 다 할 수 있다면 그 중에서 더 좋아하는 가치를 선택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7천만 원이 있는 사람은 이게 5천만 원 들고 더 싸고 그리고 깎이면 한 채 더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사는 것은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투자금이 5천만 원밖에 없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거 아니고 이거 사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사도 돈 버니까. 이거 사면 돈 안 번다는 건 아니에요. 결과로 보면 현대아파트 산 사람은 5억 벌었고 파크빌 산 사람은 현재 25년도 기준으로 2억 5천 수익이 났어요. 그리고 수익률도 얘가 더 높아요. 네, 가치 차이랑 뭐 전세가 차이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얘가 투자금이 조금 더 많이 들어도 수익률이 더 높았고 수익도 더 컸어요. 네. 과거에 투자를 한 사람들은 이런 거를 투자금 줄여서,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갭 투자 말고 가치가 있는 범위 안에서 투자금을 좀 적게 해서 여러 채 사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많이 불릴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여러 채 개수 여러 채 사는 것만이 핵심은 아니에요. 지금은 취득세 중과라던가 보유세에 대한 그런 허들, 그리고 장기적인 가치까지 고려했을 때, 그랬을 때는 돈이 있는데 불필요하게 쪼개는 것보다 일단 갖고 있는 돈으로 최선의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취득세. 결국에는 이걸 사던 두 채 이후에는 여러분들 8% 취득세라는 중과세율에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쪼개서 덜 좋은 거 사기보다 있는 돈에서 현재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거 그 안에서 구분해서 판단한다. 여기서 제일 좋은 거라는 게 1등 투자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네. 가치가 더 좋거나 선호가 더 좋거나를 먼저 선택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운용을 해봤더니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그걸 매도하고 돌아오는 돈이 너무 적으면
이걸 팔면 뭘 해야 되잖아요, 나도 또. 뭘 해야 되는데, 뭘 할 게 없어. 수익률만 높은 애들은. 그러니까 500만 원 넣었는데 수익률 1000%면 얼마 벌어요? 500만 원 넣었는데 수익률 1000%야. 그 5천만 원 벌잖아요. 그 내가 거기다 500만 원 넣었으니까 매종계 500이잖아요. 그럼 얘 팔면 5,500 나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없는 돈을 불리는 건 이것만 한 게 없죠. 그쵸? 나는 돈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한 거 맞지만 그렇게 했을 때 이걸로 그럼 막상 갈아타려고 하니까 이걸로 그 이상 아주 좋은 것들을 바로 사기가 어렵고 여러 개 모아야 사게 되니까 결국에는 할 수 있으면 쪼개지 말고 괜찮은 거 하나 사라라는 것이 제가 이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일단 보유한 금액 안에서 무리하게 쪼개기보다 가치가 더 좋은 걸 선택하는 게 맞고 그리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이게 안 되면 이걸 하지만 앞으로 내가 가야 하는 방향성은 수익이 더 좋은 투자로 간다라는 방향성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핵심은 또 여기에서 이 두 개 차이, 가치 차이를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가치 판단이 저 당시에 잘 안 되는 사람은 너도 구축, 너도 구축, 너도 30평, 너도 30평인데 너는 7천 드는데 이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나는 5천 드는 투자를 하겠어라고 판단할 수 있고 대부분 그렇게 했어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푼덕천동 현대가 더 좋아 보이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얘 결과를 봤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시점에 결과가 확인이 안 된 투자자는 가치 판단을 잘 못하면 그게 안 되거든요. 헷갈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치 판단을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수익률은 이래요. 내가 가진 자본 안에서요. 내가 가진 자본 안에서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낸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수익률을 높이려면은 수요 가치가 좋은 단지 그리고 싼 구간의 매수 그리고 단지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적절한 투자금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가끔 이제 그런 이야기 하죠. 2억이면 저는 어디 볼 것 같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투자님들한테 저 3억 있는데요. 제가 어디 가면 좋을까요? 3억이면 지금 4급지 좀 중간 이상의 단지나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어디 법정에 나와 있는 건가? 이제 이런 고민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 파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장 전체 시세를 조사하고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2억대로 살 수 있는 단지들이 어디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는 여기가 더 좋습니다라는 말. 전체 시장. 근데 이건 전체 시장을 판단하기 전에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내가 너처럼 7년차 투자자가 되기 전에는 나는 수익률이 안 나오는 거니?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거 말고 그게 아닌 적절한 투자금이라는 건 우리 뒤에서 설명하는 원금 보존에 있어요. 네. 그렇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갭만 보거나 갭을 줄이는 거에 집착하지 않기. 미래를 예측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치와 어떤 게 더 많이 오를까요? 라고 질문하지 마세요. 이게 정말 나중에는 오를까요? 라고 질문하지 마세요. 가치를 제대로 판단했다면. 네. 그러니까 미래 얼마까지 오를까요? 얘가 정말 10억 될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내일 모레 무슨 일이 있을지. 하지만 오늘은 그 가격과 가치에 집중하면 미래에 전쟁이 나거나 큰일이 벌어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원하는 수익률은 확보가 될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네 번째 투자 원칙, 원금 보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원금 보전은 무슨 뜻이냐면 내 돈을 잃지 않는다, 원금을 잃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왜 내 돈을 잃지 않아야 하느냐? 돈을 잃지 않아야 수익률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어요. 돈을 아무리 수익률이 높아도 한 번이라도 내가 손실이 나면은 수익률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돈을 잃지 않는 것은 돈을 잃지 않으면서 내가 수익이 날 때까지 그 집을 지키는 걸 뜻해요. 그래서 이 내 돈을 잃지 않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지라는 것을 최소한의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어로 적정 전세가율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미래에 뭔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앞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게 오를지 떨어질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적정 전세가율 안에서 투자를 하면 크게 잃지 않고 지킬 수 있다. 수익이 날 때까지. 그런 기준을 마련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전세가율 높은 단지를 투자한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물론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와 수요가 있는 물건을 투자하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로는 지역과 단지별로 적정한 전세가율인지 검토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있더라도 손실 구간에서 함부로 매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해요.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들 적정 전세가율을 확인하고 투자하고 수요가 많고 가치가 있는 물건을 투자합니다. 자, 왜 전세가율로 원금 보전을 보는 거죠?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특별한 가격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아파트는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10억이라는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어떤 단지나 책정되어 있어요. 물론 그 가격이 딱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시기별로 등락은 있지만 어쨌든 오늘의 시가가 있단 말이에요. 매매가 얼마, 전세는 얼마. 전세를 안 놓고 실거주 하는 집도 매매가 얼마에 전세가 얼마 정도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0억에 전세가 3억짜리면 전세가율 30%. 네. 만약에 10억에 전세가가 7억이면 전세가율 70%라고 말할 수 있고 자, 이 전세가는 뭐냐면 실거주를 위해서 실거주자들이 직접 지불하는 실거주를 위해서 소유하지 않고 실거주만 위해서 지불하는 돈, 현시장의 돈인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7억이 이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기대하는 자산에 대한 기대가 포함된 가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전세가율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저는 투자를 3년, 4년 후에 투자를 해보면서 경험하면서 그제서야 이해했어요. 높은 전세가율에 의미하는 게 뭔지를.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건데 사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길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7억이 실거주자로 내 집에 사나? 그리고 임차인으로 전셋집에 사나? 그 집에서 사는 건 똑같잖아요. 그쵸? 그 집에는 커뮤니티 헬스장 똑같이 쓰고 주차장 똑같이 쓰고 하는데 누구는 3억에 살고 있고 누구는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7억을 더 줘서 사는 거는 자산이 이 정도 되면 자산이 이만큼 형성될 거야. 이건 자산의 가치가 그만큼 있어라는 자산에 대한 기대 가치가 7억에 붙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얘는 자산 상승에 대해서 기대 가격은 70%가 이미 반영이 되어 있구나 라고 할 수 있고 4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걔도 전세가 3억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전세가율이 75%, 얘는 자산 상승과 실거주 가치 차이가 1억밖에 안 나는 거죠. 자산 상승에 대해서는 25%만 기대 심리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자 봐요. 얘도 3억이고 얘도 3억이면 둘의 실거주로서 거주하는 가치가 달라요? 거기 사용하는 가치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얘는 왜 10억에 붙었고 얘는 4억에 붙었나? 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단지가 가치가 아예 없어서 저만큼 붙은 경우도 있지만 단지의 가치가 있는데 아직 사람들이 몰라서 이만큼 자산 기대 가격이 아직 다 차오르지 않은 경우 전세가율이 높게 형성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 그러면은 집값에 대해서 상승하는 기대가 없다는 게 그게 맞는 말일까? 집값에 대해서 많이 상승할 거라고 기대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오르지 않을까? 일명 그게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아파트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후에 오르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이후에 이게 더 오를지 떨어질지 모르지만 기대 가격이 이미 75%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거품이 충분히 차올랐다는 거야. 자산에 대해서 이게 더 오르겠지, 더 오르겠지, 더 오르겠지라는 기대 심리가 이미 7억이나 차올랐다는 것이고 따라서 투자는 기대 심리가 반영되기 전에 쌀 때 사서 기대 심리가 반영되면 비싸지면 매도하는 게 투자인데 이미 얘는 기대 심리가 다 차올랐다. 그래서 이런 것은 투자할 때 안전하게 투자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이미 다 차오른 걸 다 껌을 끝까지 다 씹은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품이 가득 차서. 그러면 또 반대로 전세율이 높으면 자산 기대가 없으니까 가치가 낮은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세가율 자체로 가치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임장하고 입지 분석을 통해서 가치 판단을 먼저 하고 그 중에서 가치가 있는데 전세가율이 높거나 적정한 아파트가 투자 대상으로 안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아직 거품이 끼기 전에 투자하는 그 아파트가 가치가 있다면 지금 그 가격이 안전한 가격이고 이후에 거품이 더 낄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지방인데요. 부산에 해운대구가 있고 부산에 사상구가 있어요. 부산에는 해운대가 제일 좋은 동네예요. 제일 부자가 많이 사는 동네예요. 그리고 사상구는 부산의 맨 끝에 사상사하구라는 데가 있는데 부산에서 제일 입지가 약한 동네예요. 두 개의 단지를 비교했을 때 부산 해운대구에는 좌동이라는 구축 택지가 있는데 거기에 건영 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사상구에 이제 모라동 벽산 아파트라고 이렇게 언덕에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건영 아파트는 부촌, 학군지, 좋은 직장, 편리한 상권을 가지고 있고 선후생활권의 평지에 있는 구축입니다. 사상구에는 모라동 벽산 아파트는 하위 생활권이고 소득도 약하고 직장도 약해요. 생활권 자체에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두 개가 같이 보면 2019년도에 건영 아파트 3억 4천에 2억 8천, 전세율 80%. 모라벽산 아파트 1억 9천에 1억 5천, 전세율 80%. 둘 다 전세율 80%라는 거예요. 전세율 자체가 가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전세율이 높고 가치가 좋은 걸 사면 이후에 거품이 덜 낀 채로 샀기 때문에 사람들 심리나 장이 좋으면 거품을 마저 쫙 채우면서 내가 수익을 볼 수 있고 가치 판단이 잘 안 되고 가치가 안 좋은데 그냥 전세율이 높아서 사면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가율 자체로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가치를 파악한 후에 가치가 좋은 것 중에 전세가율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면서 투자하기 안전한 아파트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어요? 자, 그러면 투자하기 안전한 아파트가 왜 전세가율로 확인할 수 있지? 라고 했을 때 담실 엘스 아파트인데 이 담실 엘스가 2011년도 2월에 여기에 10억에 4억 그리고 2015년도 12월에 10억에 8억 2021년도 12월에 27억에 11억 이렇게 가격 수준이었을 때 요 1번 구간은 전세가율 40%, 2번 구간은 전세가율 80%, 3번 구간은 전세가율 40%예요. 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1번 구간 먼저 볼게요. 1번 구간에서는 2021년도 2월에 10억에 샀는데 이후에 13년도에 8억 5천으로 매매가가 1억 5천 하락했어요. 그리고 15년에 전세가율 80%에 샀었던 10억짜리 아파트는 다음에 매매가 11억으로 1억 상승했어요. 자, 여기 3일 범위 40% 전세가율 사서 27억에 산 아파트는 그 다음에 7억 5천 하락했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자, 이해 구간에 집중해야 돼요. 이해 구간이 중요해요. 이해 구간이 10억이었어요. 근데 이 10억이 이전에 2005년도 가격에서 별로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조금 올랐는데 그 사이에 전세가는 오르는 거 보이세요? 빨간 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인플레이션과 실거주로서의 가치는 오르는 동안 어떤 시장의 분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매매가는 큰 폭으로 오르지 않고 그 자리를 계속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면 이 가격이 인플레이션을 역행해서 가만히 있는 싼 가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율은 곧 저평가된 가격을 확인하는 어떤 수단 중에 하나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단 가치가 있다는 판단하에. 그런데 전세가율이 이렇게 낮으면 물론 전세가율이 낮아도 계속 올라가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까 말했던 압구정 현대 같은 거. 걔는 왜 그러냐면 걔네들은 최소 전세율이 가장 높았을 때가 40%예요. 그 단지는 자산에 대한 기대 가치가 60%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전세가율 80% 되면 산다라는 건 안 되는 거. 그건 거의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고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전세가율 40% 이렇게 40% 됐을 때는 가격이 전세가 오르는 수준보다 매매가가 오르는 수준이 너무 빨라서 전세가율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매가 급하게 오른다는 건 뭐냐면 가격 부담이 있고 매수하는 사람들이 계속 무리한다. 이럴 때 실제로 하락장이 언제 오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무리해서 가격을 아주 많이 올렸는데 금융적인 이슈가 빵 터지면 하락장이 오는데 그때 매전 차익이 이렇게 크면 거의 엄청 많이 떨어져요. 이게 범위가 넓으니까. 그래서 전세가율이 낮은 아파트는 투자했을 때 하락이 되면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리고 거품이 많이 껴있기 때문에 위험한 가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적정 전세가율로 투자를 하는 것을 또 검토해야 되고 그게 이 원금 보전 항목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전세가율이 낮으면 가격이 비싼 상태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어요. 아주 직관적으로. 그리고 매수하면 오를 수도 있지만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투자를 할 때는 버는 것도 중요한데 잃지 않고 안 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매수의 하락세가 너무 높은 가격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전세가율이 높으면 가치가 있다는 판단하에 가격이 싼 상태이고 매수 후에 가격 하락 가능성이 약한 상태이다. 네. 단 전세가율은 적정하다라는 판단이 고정된 건 아니에요. 항상 뭐 50%고 60%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상황, 시장의 상황, 금리나 경제 이슈라던가 또는 절대적인 가격 수준 또는 단지 개별성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르게 판단하기는 어렵죠. 아직은 어렵고 그거는 나중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인사이트가 쌓이면 스스로 공부하면서 그걸 판단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그런 기준에 대해서 지역별로 저희가 딱 제가 알려드리면 그 기준에 맞는지만 보면 원금 보전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적정한 전세가율의 안전한 아파트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기대심리 거품이 덜 붙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격 변동 폭이 적고 아직 안정적이다. 그리고 전세가율이 높으면 투자금이 적게 든다는 장점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매매가가 하락되는 리스크가 적다. 여기에서도 이번에서도 매매가가 절대 하락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보면 얘도 시기별로 싼 거 금매도 팔리고 출렁출렁해요. 근데 그 폭이 적은 거예요.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런 아파트는 투자하면 안전한 아파트라는 뜻이고 그래서 지역별 적정 전세가로 강남권 50%, 서울 60%, 수도권 70%, 지방 80%. 네, 이렇게 정해드린 거예요. 이 안에서 투자를 고려하잖아요. 투자를 고려하면 제가 뭐죠? 저평가됐는데 가치가 있어요. 근데 걔가 이 전세가율에 들어요. 그리고 리스크까지 해체해요. 그럼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 시장이나 단지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감안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여기는 서울이니까 적정 전세가율 60%인데 내가 보는 단지는 58%여서 위험한 아파트예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여기서 또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이거예요. 전세가율이 적정하면 그러면은 절대로 가격이 안 떨어져요. 전세가율이 적정하고 높으면은 하락 가능성이 낮다고 강사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니던데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아니던데요?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수원에 있는 영통구에 있는 벽돌골 8단지 주공 아파트인데 얘가 이 왕포 역세권에 있어요. 근데 얘 보면은 네, 2016년쯤에 2억 4천에 2억 3천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 2억 9천에 1억 9천. 매매가 전세가 떨어졌죠? 네. 그 다음에 최고가는 5억 8천까지 갔어요. 여러분들이 전세가율을 이해할 때 이제 반만 이해하는 게 이런 거예요. 전세가율이 높으면 매매가는 절대로 전세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 얘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진 않아요. 시장 가격은 절대로 안 떨어지는 가격은 없어요. 싸다고 사도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투자를 이렇게 이해 안 하고 샀는데 떨어졌으니까 내가 잘못 샀고 가치가 없으니까 팔아야지 라고 하면 어디에서도 돈을 못 벌어요. 내가 잘 사도 시장 상황은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매매가 밑으로 빠지지 않는 건 맞지만 절대 안 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내 상 가격보다 절대 안 떨어진다는 것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전세율이 높으면 전세가 상승이 빠르니까 투자금 회수가 빠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일반적인 거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얘도 여기서도 90% 여기서도 90%잖아요. 네. 우리가 한 단계 더 이해해야 되는 거는 전세가율이 높으면 이 전세가격 밑으로 매매가는 잘 안 떨어지지만 지역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전세가가 떨어지면 매매가도 따라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특히 입지 가치가 약할수록 그래요. 네. 그렇다고 하면 매매가는 전세가보다 떨어지지 않지만 전세가가 떨어지면 매매가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리스크 관리까지 다 검토하고 투자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른 게 정말 가치가 맞고 가치 판단을 제대로 했고 그 시점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선을 다했다면은 기다리세요.
결국에는 이렇게 단지는 가치를 찾아서 올라가요. 이때 저거 손절매한 사람들은 제가 5억 되고 6억 되는 거 못 보잖아요. 지금도 4억 이상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때까지 내 투자금 절대 잃지 않고 지킨다. 이게 원금 보존과 전세가율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네,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정리하자면 원금 보전은 절대로 내 투자금을 잃지 않는다라는 의미이며, 네, 수요와 가치가 좋은 단지를 적정한 전세가율을 확인하고 싼 구간에 매수한다. 그러면 원금을 잃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가치를 찾아갈 때까지 반드시 지킨다.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할 것은 단기 등락에 부환해동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제가 그 튜터링 했었던 학생분 중에 한 분이 서울에 그 역세권 구축 아파트를 샀단 말이에요. 역세권 구축하고 비역세권 신축을 비교하다가 이게 입지가 더 좋은 것 같아서 본인한테 맞아서 이걸 샀어요. 샀는데 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고 나서 얘는 가만히 있는데 이 비역세권 신축이 먼저 가격이 막 1,000만 원씩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거 투자한 거 내가 그거 잘못 투자한 것 같아요 라고 후회하더라고요. 근데 1년 후에 다른 친구가 이 단지를 비슷한 가격에 샀어요. 비슷한 가격에 샀어. 근데 이 친구도 이런 비슷한 어떤 신축 아파트 비교하다가 이 단지를 샀는데, 이 단지는 조금 가격이 올라와 있었던 상태고 얘는 거의 안 올라왔던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올 상반기에 이걸 사자마자 이게 3천 오른 거야. 그러니까 역시 입지가 짱이지. 그런 거 아니라고. 단기적으로 1년, 2년 사이에 등락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물론 마음적으로 왜 그런지 이해하지만 그런 게 단기 등락에 부환해동하지 마세요. 내가 산 가치와 가격을 믿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다음 리스크 관리. 네. 볼게요. 리스크 관리는 감당할 리스크를 확인하고 대응한다라는 뜻이고요. 리스크 관리는 뒤에도 설명을 제가 드릴 건데 리스크 없는 걸 투자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감당 가능한 리스크에 투자를 해야 대응이 되고 수익을 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리스크를 검토를 해야 하는 거고, 예상되는 리스크가 있는지 확인하는데 공급량이나 잔금 대비가 되는지 역전세 등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진짜로 리스크 관리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리스크 없을 때만 리스크를 다 제거하고 투자하겠습니다. 아니고 예상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대한 검토한 후에, 그리고 내가 검토한 리스크가 이 단지의 가치보다 리스크가 크면 투자 안 하는 거고요. 네, 리스크는 있지만 가치가 훨씬 더 크면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으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할 때 가장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게 공급 물량 리스크예요. 다른 외부 사항이 하나도 없다라고 가정하에 뭐 금리도 괜찮아요,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리스크가 공급 물량이고, 공급 물량이 가장 큰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급 물량을 3년치를 검토를 하고, 그리고 역전세나 잔금 대비 가능한지 확인하고,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검토하고, 그리고 나는 그만한 멘탈이 있는지 실력이 있는지 자금이 있는지까지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막 감당할 만한 리스크인데 내가 멘탈이 유리 멘탈이다 또는 커스터드 막 부드러워 그러면 사실은 가치가 아무리 좋아도 이 투자를, 리스크 큰 투자를 하는 게 그 본인이 돈을 지키면서 수익을 낼 때까지 지키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검토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리스크를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자, 여기는 대구에 있는 북구에 대구역 서희 스타일스라는 단지를 가지고 왔는데, 단지 몰라도 괜찮아요. 누차 이야기하지만 이 단지, 이 지역이 대구가 물량이 엄청 많아요. 공급 물량이 그냥 계속 공급 물량 많다가 이제 좀 없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단지가 제가 2020년도에 임장을 했을 때 이게 30평대 가격이 4억대였어요. 그리고 그때 약간 어떤 시장적으로 가격이 조금 오르는 시장이었고, 제가 매물 임장할 때 사장님이 소개시켜준 매물이 저건데 4억에 전세가 3억 5천으로 주인 전세를 살겠다는 거예요. 요즘 막 대출 규제도 없는데 나한테 주인 전세를 먼저 살겠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너무 이제 솔깃했죠. 주인 전세는 사실 되게 쉽잖아요. 거래하는 게 찾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거래는 계약하고 잔금 딱 하면 되니까. 그래서 좀 솔깃했는데, 그때 제가 봤던 시기가 이 시기거든요. 이 시기. 네, 그 시기 이후에 가격이 좀 이제 올라갔죠. 올라가니까 제가 저거를 안 샀거든요. 좀 살 걸. 돈은 없었어. 근데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너무 다행이었나? 아무튼 그랬는데 그 후에 쭉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현재 3억 6천에 전세가 2억 3천이고, 공급 물량을 대입해 보면은 이 등락의 시기와 공급 물량의 그 과잉 과소 시기가 맞물려요. 특히 지방의 경우 더더욱 그래요. 서울이나 수도권은 공급 물량과 매매가 전세가의 움직임이 아주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방은 공급 물량의 영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빨간색 시기가 실제로 공급 물량이 많아서 매매 전세가 다 떨어지는 시기거든요. 근데 제가 저때 저걸 판단 안 하고 저 물건을 샀으면은 저는 역전세가 한 개 더 있는 거죠. 제가 역전세를 안 맞진 않았죠. 그래서 역전세 다 경험했어요. 하지만 한 개 더 있는 것과 덜 있는 것은 약간 모범의 정도가 다른데, 저거까지 제가 무리해서 투자를 했으면 많이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매년 필요한 수요 대비해서 신규 아파트 공급이 과잉되는 경우는 새로 나오는 전세 개수가 많으니까 전세가가 하락해요.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세가가 하락하면 매가를 끌어내리는, 우리나라의 아파트 가격 구조가 전세가가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가가 빠지면 매가가 빠져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가장 첫 번째로는 역전세 난 주인이 못 견뎌서 전세금 내줘야 되는데 다음 전세 세입자 못 구하고 나는 내줄 돈이 없으니까 팔아서 내주거든요. 근데 안 팔리니까 싸게 팔아서 내주거든요. 그래서 전세가가 하락하면 매매가 하락 리스크가 엄청 크고요. 그럴 때 내가 대응하지 못하면은 돈이 다시 될 때까지 절대 기다리지 못하고 손실 매도를 하게 됩니다. 네. 그 투자를 결정을 하기 전에는 여러분들 입주 물량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리스크 존재 여부 체크하고 감당 가능한지 아닌지를 꼭 확인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네. 적정히 입주 물량이라는 거는 이제 1년간 인구의 0.5% 정도 연간 필요한 주택수 0.005를 곱하면 0.5%가 나옵니다. 그래서 연간 필요한 수를 구하고 거기에서 초과되면 주의이고 1% 이상 과잉되면 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런데 리스크를 검토하라는 말이 리스크를 다 피해서 투자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네. 여기 수지구 예시를 가져왔는데 여기 수지구에 신부당선 역세권 단지 상록 아파트가 있어요. 얘를 2016년도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7천만 원으로 4억 5천짜리 집을 전세 3억 8천 맞춰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검토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확인한 거죠. 네, 3년간에 용인 전체 공급이 2만 9천 개가 넘는데 용인은 필요한 게 1만 6천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의 2배. 네, 물량이 2배죠. 그리고 주변을 봤더니 성남에도 있고 수원에도 있고 화성에도 공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공급 물량 다 해소하면 투자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게 이제 어려워서 투자를 못하거나 갖고 있는 물건을 판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가치 있는 단지인지를 파악한 후에 이 단지가 가격이 저렴하다면 왜 저렴한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네. 이게 원래 싼 거냐? 아니면 원래 싼 게 아닌데 싼 이유가 뭔가 어딘가 있어서 싼 거냐를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제가 저때 4억 5천을 이었던 것은 공급 물량이 많아서 가격이 눌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판단이 제대로 안 되면 기다렸다 사야지라고 하는데 기다릴 텀을 안 주죠. 네. 이후에 전세가가 19년도까지는 조금 빠지긴 했어요. 저 단지들. 저 용인 전체적으로 수지나 죽전도 다 전세가 많이 빠졌는데 그 빠지는 수준이 저기에서는 채당 한 3천만 원 내외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경험했을 때. 그리고 제가 19년도 임장 다녔을 때 그 역전세를 감당하기 싫어서 또는 못해서 새끼 매물을 파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시기만 잘 지나면 20년도에 바로 4년 후에 매가 7억 5천 돼서 3억 올랐죠. 전세가도 7천만 원 올랐죠. 그리고 25년 현재 가격으로는 10억이 넘었어요. 전세가는 6억 2천이 됐어요. 입지 가치가 좋으니까 10년 동안 전세가가 3억 가까이 올랐잖아요. 2억 5천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얘는 전세가가 내가 샀던 매매가를 지금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럼 무슨 말이야?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시세 차익 지금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시세 차익 6억 정도 나는 거고 중간에 전세 상승으로 투자금은 거의 다 회수한 거죠. 투자금 이상 회수한 거죠. 네. 그래서 모든 리스크를 다 피해서만 투자하면 안 되는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그 리스크가 있는데 가치가 있는 리스크냐라는 거죠. 가치가 있다는 건 어떻게 판단하느냐. 입지 가치 아까 확인했던 그 범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이제 그 입지 가치를 판단하는 직장, 교통, 학군, 환경 등으로 단지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면 이 단지 가치를 판단한 후에 이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 이 단지가 지금 시중에서는 다른 데는 얼마 정도 가격인지 살펴봐야 돼요. 얘가 지금 4억인데 얘만큼 강남을 40분, 30분 정도 갈 수 있고 이렇게 학군 수요도 좋은 이 정도의 가치 있는 곳이 어디 있지? 보는 거야. 이렇게 둘러봤더니 그게 뭐 관악에도 있고 서대문에도 이렇게 있네? 그럼 걔네들은 지금 가격들이 얼마지? 걔네들은 뭐 5억하고 6억하고 7억 하네라고 하면은 사실은 얘가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거고 그럼 얘가 도대체 지금 가격이 왜 싼 거야? 고민했을 때 찾아봤더니 공급 물량이 엄청 많네. 공급 물량이 많으니까 전세가 매매가가 지금 다 눌리고 있구나. 그러면은 리스크가 있는데 이게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로 가야 되는 거죠. 확인해 보자로 가야 되는 거고 글을 통해서 하나씩 쪼개면서 이게 정말로 리스크의 실질적인 모습이 뭔지 알아가고 그리고 내가 대응이 되는 사람인지 알아가는 거 글을 통해서 최종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자로서 리스크를 점검할 때에는 이제 크게 5가지 단계를 거쳐서 할 수 있고요. 첫 번째로 일단 리스크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예상되는 리스크가 있는가? 예상되는 리스크라는 건 크게는 내가 지금 전세 세팅을 할 때 전세 세팅할 수 있는 물론 지금은 매매 전세 동시 진행 안 되니까 이 부분이 지금은 바로 여러분이 적용 안 되겠지만 언제까지나 이런 시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매매 전세를 동시 진행하면서 전세 세팅해야 되는 투자자로 결국엔 살 건데 전세 세팅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 단지 주변에 경쟁 매물이 많은지 적은지 또는 시기적으로도 지금 이사철인지 비수기철인지 전세 세팅하기 괜찮은 건지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이거를 가지고 있을 때 매수 시기에 매수할 때 입주 물량도 확인해야 돼요. 이 단지 주변은 별로 물량이 없지만 내가 이거 잔금하는 치르는 때까지 이 주변에 곧 4,000세대 입주가 시작된다.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매수 시기에 주변 공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걸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요거를 요런 상황에서 최악의 시기에 전세를 못 맞추면은 잔금을 칠 수 있나? 또는 잔금을 피할 수 있어? 잔금을 치는 것과 피하는 건 다르죠. 네. 잔금을 칠 수 없으면 잔금 피하는 물건을 해야 합니다. 잔금이 안 되는데 잔금을 해야 하는 물건을 하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잔금 대출도 안 나오고 전세도 많고 물량도 많은데 나는 잔금은 안 되는데 그냥 물건이 좋아서 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잔금을 칠 수 있거나 잔금을 피할 수 있나? 그럼 잔금 대비가 되는가? 현금이나 대출이 있는가? 또는 이 물건 임차인 승계 또는 전세 끼고 승계해서 투자하는 건가? 또는 점유계정, 주인 전세를 하는 건가? 그래서 잔금에 대한 리스크 확인한 다음에 여기에서 yes와 no. 그래서 여기에서 잔금 대비가 안 되거나 잔금을 피할 수 없다. no라고 한다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냥 투자하지 않고 다음 매물로 가고 여기에서 이 잔금 리스크를 내가 해치를 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자 재계약 시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물건을 보유하게 되면 2년 후 재계약 시점에는 혹시 나의 전세를 갱신하거나 새로 맞추는데 경쟁이 될 만한 입주 물량이 얼마나 많은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재계약 시점에 영향을 주는 물건 입주 물량을 확인하고요. 그래서 물량이 너무 많으면 역전세가 우려가 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최악의 상황에 만약에 내가 그걸 샀어 그리고 보유했어 2년 후에 전세가 나갈 거야. 전세 나갈 때 내가 전세 잘 못 맞추다가 혹시 전세가를 내려서라도 낮출 수 있을 만큼 유동성 대응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전세금의 10% 정도를 확보하라고 말씀드려요. 얼마까지 전세가가 더 떨어질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아무도 알 수는 없는데 경험상 물건들을 가지고 있으면 10% 정도 대응해서 역전세 등 하락 리스크는 대응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마통으로 투자금 만들어서 마통을 투자금을 쓰지 말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로 내가 숨쉴 공간이 생겨야 되는데 마통을 먼저 투자금에 넣어버리면 숨쉴 공간이 없거든요. 그럼 매도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통이랑 현금 보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꾸준히 소득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자 여기에서 최악의 경우에 대응할 수 있나? 라고 했을 때 노라고 하면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지나가듯이 돈은 있는데 내 멘탈이 막 아주 나는 작은 어떤 불안 요소에도 너무 무섭고 견디기 어려워라고 하면은 리스크 있는 물건 피해 가세요. 내가 그래 좀 나는 한번 내가 해보겠다 이런 어떤 뚝심이 있고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예스로 넘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서 예스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예스인데 감당할 만큼 내가 정말 이거를 보유하면서 역전세 5천씩 맞아가면서도 이거를 보유할 만큼 충분히 가치가 있는가를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예.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들 많이 안 보겠지만 한때 대구, 포항 이런 데가 지금도 너무너무 싼데 근데 여기에서 리스크가 있어도 가치가 있으니까 투자하세요라고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지역에서 투자하면 벌어질 리스크의 크기 대비 내가 거기에서 갖고 올 수 있는 수익이 한정적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데 입지 가치가 있어요. 뭐 수지처럼 입지 가치가 있고 이 입지 가치가 장기적이에요. 보유만 내가 잘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고 주변 시세 대비해서 충분히 가치 대비 싸라고 하면 내가 감당만 가능하면 리스크를 대응하면서 보유할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 단지랑 지역을 알아가면서 가치가 좋고 가격이 싸며 감당할 만큼 매력적인가를 판단하고요. 그리고 내가 아는 것 중에 이게 정말 최선인가 판단해서 여기에서 예스가 나오면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 판단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마지막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이 단지의 가치까지 판단하는 것까지 가야 되고요. 리스크는 그래서 무조건 피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아요. 공급이 앞으로 영원히 없을 적은 없어요. 리스크를 완전히 피한다 하거나 또는 무턱대고 태킹한다 둘 다 안 맞고 존재를 검토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피해야 하는 리스크,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리스크가 이런 거예요. 공급 물량이 장기적으로 지역 전체로 과잉해서 연속으로 많이 나올 때 이게 우리가 3년치 공급 보라고 했죠. 3년치 공급 보라고 했는데 3년치 공급 볼 때 내가 산 시점 그 다음 3년치를 딱 봐서 평가하면 안 되고 그 3년치를 보지만 그 3년치가 너무 과잉이다라고 하면은 앞에를 좀 봐야 돼요. 보통 뒤는 안 보이거든요. 지금 내가 공급을 판단하는 그 시점에는 향후 입주 물량 3년 정도까지만 확정된 공급이 나오기 때문에 뒤가 안 보이고 내가 볼 수 있는 이 앞단에 계속 이렇게 입주 물량이 있었다. 네.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대구 과거 같을 때 또는 옛날에 동탄 화성 같은 때 이렇게 계속 입주 물량이 있는데 내가 사는 시기에도 있고 그 다음에도 있고 그 다음에도 있다. 이러면 대응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런 경우는 리스크 대응이 어려우니까 피해가고 장기적인 과잉 공급, 특히 입지가 약한 곳은 입지가 강한 곳은 장기 공급이 거의 있지도 않아요. 땅이 거의 없어가지고. 장기적으로 과잉 공급은 한 번의 리스크 끝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전세 역전세 한 번 맞았는데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어요. 네, 2번 역전세 맞을 수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네. 그래서 과도한 리스크는 감당을 하기보다 피해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는 있지만 내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특정 시기만 공급되는 거. 네, 이게 용인의 수지구의 공급이 수지구는 딱 이때만 공급이 과잉이었고 앞에도 뒤에도 공급이 많지 않았어요. 특정 시기만 공급이 있는지 확인하고 또 주변 공급을 봤을 때 내가 투자할 지역 대비 공급이 들어오는 위치나 지역이 상대적으로 상급지인지 하급지인지에 따라서 내가 투자하는 단지에 영향을 시기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아까는 용인시 전체로 봤을 때 공급 물량이 과잉이었지만
수지를 보면 필요한 게 3년간 필요한 게 5,661개였는데 3년간 들어오는 게 평균 창년치 합이 5,800개였어요. 수지고에 필요한 수요 대비 공급은 적정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기흥이나 처인구 쪽에 과잉 공급이 있었죠. 근데 기흥고와 처인구는 이제 용인 수지고를 인정할 땐 반드시 비교평가로 꼭 한번 가봐야 되는데 수지 대비해서 입지가 약하고 사람들의 수요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지에 신분당선 역세권 살다가 기흥이나 처인에 신축 아파트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로 전세를 찾아서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높은 확률로 많지 않다라는 걸 판단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수지보다는 상위인 상급지인 성남이 조금 더 상급지예요. 상급지인 성남은 공급 물량이 필요주택 수보다 적었어요. 상급지의 공급 물량이 많으면 상급지라는 뭐냐면 지금 있는 이 위치에서 사람들이 언제든지 가고 싶어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는 것보다 상위 입지의 공급 물량이 많으면 거기 있는 물량은 내 전세 세입자를 데리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상위 입지에는 공급 물량이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위, 얘네보다 아래쪽에 있거나 또 비슷하게 판단되는 어떤 수원이나 화성에, 특히 화성의 공급 물량이 초과이었어요. 그래서 역전세가 수지에서 나기는 났는데 그래도 살아남을 만큼 났고 기다렸더니 회복하고 수익도 냈던 결과를 내준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단기적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이후에 다시 바로 전세가 회복했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그 지역과 그 지역의 주변에 있는 입주 물량을 면밀히 살펴보고 가치 판단 하에 의사결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 내가 대응이 준비가 된다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판단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가끔 전세 투자하다가 망할까 봐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무리해서 위험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세 투자를 하면서 리스크 때문에 망하지 않으려면 매수해서 보유 관리까지 무리하지 말아야 돼요. 무리하지 말아야 돼요. 무리하면 안 돼요. 과도한 대출을 활용해서 투자하는 것도 절대로 안 돼요. 네. 특히 마통은 1년에 한 번씩 갱신되면서 이 다음에 회수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대출은 규제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대출 규제거든요. 왜냐하면 법을 안 바꿔도 돼요. 그냥 금융위원회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시장이 막 빨리 움직이는 대로 빠르게 정부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게 대출이거든요. 근데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전까지는 본인 연소득보다 신용대출이 1.5%, 그러니까 150%까지 나오기도 했을 텐데 이번에 대출 규제 생기면서 신용대출 본인 소득 안에서 신용대출 한도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한도 줄어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신용대출을 쓰신 분이 있다면 빨리 그것부터 어느 정도 채워주셔야 돼요. 그것부터 빨리. 왜냐하면 내년에 가서 한도 갑자기 확 줄이면 그거 나머지 일시 상환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대응하기 어려우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쓴 게 있다면 지금 빨리 그것부터 상환하는 거 우선순위 좀 높이셔야 하고요. 잔금 대응이 안 되는 물건 투자하지 않는다. 네, 절대로 투자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리한 전세가 고집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과도한 대출 투자로 사용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전세가 상승은 가능하면 5% 이내에서 하면 돼요. 5%가 되게 적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언제 투자하나. 4억짜리 전세에 올려봐야 2천만 원 올리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바로바로 오르지 않아도 일단은 그렇게 비축해 두시고 한 텀, 그 다음 텀에서 조금 올리면 시중 전세보다는 내 전세가가 확연히 싸지거든요. 5%씩 한 두 번만 올려도. 그럼 내가 그 다음 텀에는 조금 더 많이 받아도 시중 가격보다 가격이 싸요. 그럼 가격이 싸면 리스크가 해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높은 전세가로 상승시켜서 회수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5% 이내로 회수하시고 제가 투자한 것들이 매매가 금액, 절대가 금액이 작았기 때문에 채수가 늘어도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서울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 가격이 좀 높은 수준의 투자도 많이 하시는데 이게 6억, 7억짜리 전세가 안 비싼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혹시라도 공실이 나서 나가게 되면 엄청 이게 대응하기 어렵거든요, 개인이. 근데 지방에서 뭐 2억짜리, 3억짜리 전세는 공실이 나도 어떻게 대응이 돼요. 이게 이 매매가격 절대가 수준이 높기 때문에 무리해서 그 돈을 다 땡겨서 재투자하는 거는 리스크 대응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돈을 좀 비축해 두세요. 투자 채수가 많아질수록 현금 확보에 대해서도 관심도를 높이셔야 돼요. 네. 그리고 감당 가능한 규모로 운용하고 짧은 시기에 여러 채 매수하거나 한 번에 두 개씩 사거나 요즘 그런 분은 안 계시죠? 네. 어쨌든 너무 한 번에 많이 사려고 늘리려고 애쓰지 말고 막 잔금 한지 15일밖에 안 됐는데 3억이 찾아야 된다고 좋은데 할 수 있을 때 하면 좋은데 보면은 투자자가 또 성장하는 그 연차에 따라서 투자 실력이 달라지면서 물건 보는 눈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첫 해에 많이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실질적으로 눈은 커졌는데 투자할 돈이 없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 채를 짧은 시기에 많이 매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좋습니다. 리스크 관리 정리하자면은 리스크가 있는지 확인하고 최악의 경우도 대응이 있는지 검토한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잔금 대비와 역전세 대비를 확인해야 하고 3년 내 주변 공급 물량을 확인한다. 그리고 가능한 감당 여부를 확인한 후에 감당을 할 수 있더라도 가치가 그만큼 있는지를 판단한다. 네, 여기까지 배웠고 리스크를 무조건 피하거나 무턱대고 테이킹하지 않는다라는 기준까지 배웠습니다.
자, 됐어요. 정리하자면 투자의 원칙. 네, 장시간 우리가 잃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어떤 투자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평가, 황금성, 수익성, 원금 보전, 리스크까지 배웠고, 그리고 이제 우리 열중반이 제대로 배운 투자 원칙은 저평가는 그냥 싼 게 아니고 가치가 있는 물건 중에 상대적으로 싼 그걸 비교해서 투자한다. 그리고 황금성에 있어서는 저층, 탑층만 피하면 되는 게 아니고 가치의 본질적 가치와 수요를 인지하고 그리고 매수하면서도 보유와 매도 의사까지 고려한다. 수익성은 수익률에 집착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 특징을 알고 수익이 날 아파트를 투자를 한다. 네. 그리고 원금 보전은 싼 구간의 적절한 투자금, 뭐라고 그러죠? 전세율로 확인할 수 있다 했죠? 적절한 투자금으로 매수하며 수익이 날 때까지 절대 지킨다. 리스크는 리스크를 검토하고 감당 가능한 리스크에 투자하며 대응하며 수익을 낸다까지 배웠습니다.